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가사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가사 문학의 효시 첫 번째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극인의 상춘곡부터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진짜 지금부터가 진정한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전 장르 공부했던 것들,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같은 것들은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가사 문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사는 이렇게 정의하면 쉬울 것 같아요. 시조가 무한히 길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로 시조가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죠.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고 율격은 사음보, 음수율은 3, 4조나 4, 4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형식적인 제약이 무조건 세 줄로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적어야 된다는 형식적 제약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할 말은 굉장히 많았는데 세 줄에 뭔가를 다 표현하자니 뭔가 좀 그래, 그지? 그래서 연시조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한 시조를 여러 개를 붙여서 한 개로 묶은 작품을 연시조라고 부르게 되는데 연시조를 만들어봐도 뭔가 좀 장르적인 한계는 여전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시조를 형식은 유지하되 사음보고 3, 4조, 4, 4조의 그 형식은 유지하되 길이에 제한을 두지 말자. 그래서 나온 장르가 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 것은 시조하고 똑같다. 다만 길이에 제한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선시대 양반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수험생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머리 빠지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할 상춘곡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먼저 제목을 좀 보시면 상춘이죠. 봄을 완상하다, 봄을 감상하다, 봄을 즐기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정서를 보여줘요. 보통 이런 글들은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떤 글들은 막 정서가 확 올라갔다가 막 다운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글들은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상춘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업돼 있어요. 봄이 와서 그 봄 경치를 바라보는 하자의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서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조금 단순할 수 있고 화자의 정서도 단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봄이라고 하는 계절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계절감 속에서 느끼는 하자의 흥겨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상춘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등 과정에서는 상춘곡을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해석을 해보고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 두셔야 될지 설명을 드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의 어떠한가 1, 2, 3, 4 글자 수도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시조하고 형식이 똑같죠. 이제 형식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홍진은 붉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자, 항상 고전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속세의 의미로 쓰여요. 완전한 세계, 자연의 세계와 대비되는 혹은 신선의 세계와 대비되는 속세의 모습으로 붉은 먼지, 홍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홍진에 묻힌 분내라고 하는 것은 속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이란 말이에요. 속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인해생에 어떠한고 내 삶이 어떠합니까? 라고 의문형을 쓰고 있죠. 자, 우리 이전에 한림별곡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죠. 한림별곡에서도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어떤 과시나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세에 살면서 이 자연 속의 즐거움을 모르는데 이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즐거움을 누리는 내 삶이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죠.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문형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누가? 뭐가? 나의 삶이. 속세에 살고 있는 너네 삶이 아니라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 것 같냐 못 미칠 것 같냐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죠. 의문형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시하는 겁니다. 의문형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혹은 과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천지간에 세상에 남자의 몸이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살림에 묻혀 있는, 살림은 자연이겠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또 의문형이에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니들은 몰라 나만 안다 이런 말이죠.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한 설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속세 사람들을 부르면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 풍류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음 단락으로 건너갑니다.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속세에 사는 사람들, 나의 삶이 어떠합니까? 옛사람의 풍류를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천지간에 세상에 남자의 몸이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살림, 자연 속에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자, 그 다음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수간모옥은 방 몇 칸짜리 초가집이니까 작은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작은 초가집을 벽계수는 시냇물을 얘기합니다. 맑은 시냇물 앞에 둔다. 보통 고전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한자 같은 거 다 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반복되는 한자들은 알아두는 게 좋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모옥이라고 하는 거, 뭐 수간모옥이든 모옥이든 초가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자연 속에다가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신의 만족하는 삶, 안빈 낙도의 삶을 표현할 때 흔하게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벽계수라는 말도 꽤 많이 언급되는 말입니다. 맑은 시냇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수간모옥 작은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여기 나오는 소나무, 대나무는 당연히 자연을 대유하는 말이겠죠. 자, 자연 속에서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자, 한자를 그대로 풀면 풍, 바람과 달의 주인이죠. 여기 나오는 바람과 달도 마찬가지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비유하는 것,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연 전체를 대유하는 말이겠죠. 자신의 삶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바람과 달의 주인, 다시 말하면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풍월 주인은 화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보여지는 화자의 정서는 아까랑 똑같아요. 자부심 앤드 만족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의 이 삶이 바로 자연 속에서의 주인의 삶이다. 자연 속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이다라고 현재 나의 풍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앤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의 내용이네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자, 이제 계절감이 드러나죠. 봄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하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일단 해석은 나중에 하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뭔가 위의 문장, 도화행가 나오는 문장하고 녹양방초 문장이 서로 대응되고 있죠. 대꾸법 쓰고 있습니다. 대꾸법,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대꾸법, 서리법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고전에서 안 나오는 게 이상할 만큼 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상충곡 공부한단 말이야. 이 부분 대꾸법이야. 그거 외우는 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상충곡에서 이 부분이 대꾸법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 부분이 왜 대꾸법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상충곡의 이 부분만 암기하면 글이 바뀌면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야 라고 단순하게 암기하는 건 중학생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고딩들은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대꾸법인지 아셔야 되는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도화행하는, 도화는 복숭아꽃이에요. 행하는 살구꽃이고요. 봄을 대표하는 꽃이겠죠. 도화행하는 석양리, 해가 지는 가운데, 노을이 펼쳐진 가운데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푸른 풀이겠죠. 푸른 풀들은 새우 중 가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푸르도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자, 봄 경치를 묘사한 건데 두 문장 한번 보세요. 도화행하하고 밑에 문장에 녹양방초 서로 대응되죠. 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녹양방초에 도화행하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녹양방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석양리에 세모 쳐보시고요. 새우 중에 세모 쳐보시고요. 피어 있고 네모 쳐보시고 푸르도다 네모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꾸법이에요.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이 같은 도형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표현 방식을 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 다 대꾸법이 뭔지 모르지는 않을 텐데 혹시나 싶어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읽었던 이 두 줄은 대꾸법을 사용해서 봄 경치를 말하고 있고요. 푸르도다 색채 이미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렸는가. 자, 말아낸다라는 말은 재단하다, 오려내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오려냈는가, 붓으로 그렸는가. 뭐가? 대상이 뭐죠? 내가 지금 보는 저 자연들이,
내가 지금 보고 이 봄경치가 붓으로 그린 것 같고 칼로 오린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주체가 그 다음에 나와요.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조화신공, 조물주의 능력이죠. 조물주의 그 뜻이 물물, 이 봄경치마다 다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칼로 재단하고 붓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조물주가 이 자연을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그냥 단순하게 생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요 경치에 와가지고 붓으로 그렸고 칼로 오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봄경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은 앞으로도 주구장창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계속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죠.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 봄이 돌아오니 계절감 말씀드렸고요. 도하행하는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 해가 지는 가운데 피어있고 녹양방초, 자, 푸른 풀들은 새우 중 가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푸르구나. 칼로 재단에 내었는가 붓으로 그렸는가 조물주의 뜻이 물건마다 야단스럽다. 봄경치의 아름다움 예찬.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흥겨워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요 줄은 가끔 이제 내신 시험 같은 데서 요걸 딱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줄보다 조금 더 길죠.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사음보로 탁탁탁탁 왔는데 여기 뭔가 조금 좀 하나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몇 음보? 6음보죠. 6음보로 되어 있어요. 음보율이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전체는 사음보라고 하는 정형적 율격이 있는데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은 일단 형식적으로 본다면 음보율이 6음보가 나왔으니까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음보율이 파괴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흥겨워한다. 자, 그러면 표현 방식 뭐 쓰였을까? 감정이입이지 뭐. 내가 지금 봄 경치를 보고 흥겨우니까 수풀 속에 우는 저 새도 흥에 겨워서 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새한테 흥겨워한다. 주관적 정서를 집어넣고요. 나랑 쟤랑 감정이 똑같아. 이 두 개가 맞으면 감정이입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무라일체연이 흥이 다르겠는가? 자, 무라일체야. 여기서 물은 뭘까? 저 새하고 나 자연을 대표하는 저 새하고 나하고 이 봄이 온 상황에서 흥에 겨워해 우리 둘은 똑같아. 쟤랑 나랑 흥이 다르겠느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무라일체의 마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시비는 옛날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초가집이 이렇게 있고 앞에 작은 울타리가 있죠. 담처럼 쳐놓는 거. 그 울타리에 있는 작은 문, 보통 사립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문을 시비라고 불러요. 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 위에 앉아보니 소요음명하야. 자, 양반이 쓴 문학이니까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요음명은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읽다 이런 말이에요.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읽다 이런 말이고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를 읊으며 걸어서 산일이 적적한데 산일은 자연 속에서 지내는 날이겠죠. 산 속의 날이니까. 자,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런 자연 속에서 즐기는 날이 적적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일상어에서 참 적적해 이렇게 말하면 쓸쓸해 이런 말이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산에서 지내는 날이 적적하다고 하는 것은 난 열나 쓸쓸해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한가해서 열나 좋아 만족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소요의명하야 산에서 지내는 날, 자연 속에 지내는 날이 한가하다고 해석을 하세요. 자, 한중진미 한자 그대로 한가한 가운데 느끼는 참맛이죠. 그러니까 적적하다는 말은 부정이 아니라고요. 자, 다시 한중진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
혼자구나.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여유롭게 시를 읊으며 자연을 즐기는 하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아까 요 페이지에서는 음보율 파괴된 거, 그다음 감정이입의 방식이 사용된 거, 무라일체 나온 거,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자, 이제 하자가 혼자 자연을 즐기고 있다가 이웃들한테 뭔가 말을 걸고 있죠. 이 부분은 대화체라고 볼 수 있죠. 대화체는 현대시나 고전이나 청자를 부르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대화체, 대화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또 대꾸법이죠. 답청과 욕기가 아마도 당시에 봄이 왔을 때 했던 세시 풍속 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잘은 모르겠는데요. 답청이 아마 이제 겨울이 지나고 푸른 풀이 이렇게 들판에 피니까 들판에 풀 밟으면서 들판 구경하는 거고요. 욕기는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목욕 한번 하는 그런 행사 같거든요. 중요한 거 아니고 세시 풍속을 봄이 왔을 때 했던 세시 풍속을 대꾸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함께 자연을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자. 아침에 채산 나무를 뜯는 겁니다. 아침에 나무를 뜯고 해석 주의하세요. 나조히 조수하세.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해석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잘못된 해석을 해볼게요. 아침에 나무를 뜯고 나조히 낮에는 조수 낚시하자. 뭐가 틀렸을까요? 나조해가 낮이 아닙니다.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별로 내 생각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가끔 학교 내신 문제 같은 데서는 쪼잔하게 이따위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자고요. 자, 일단 표현 방식 이것도 대꾸법 쓰였고요. 해석 한번 더 해볼게요. 아침에는 나무를 뜯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계속 사람들한테 봄이 왔으니까 이 봄 경치를 함께 즐기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갓 깨어 익은 술. 그렇지. 술이 안 나올 리가 없죠. 자연 속에 즐길 때 술은 당연히 하자의 어떤 풍류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겠다. 한 잔 마시고 꽃잎 하나 뜯고 한 잔 마시고 꽃잎 하나 뜯고 이것도 아마 옛날 양반들의 멋 혹은 풍류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자. 아침에는 나무를 뜯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자.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꽃을 꺾어 술을 놓으며 먹겠다. 꽃잎을 하나하나 뜯으며 먹겠다. 자, 그 다음 하풍이 잠깐 불어자. 시원한 바람이 잠깐 불어와서 봄바람이 잠깐 불어와서 녹수를 건너오니, 자, 푸른 물을 건너오니, 아까 하자가 어디 있었죠? 벽계수 앞에 있었죠. 시냇물 앞에 있었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지금 푸른 물을 건너온다고 표현했어요. 녹수를 건너오니 청향 맑은 향기는 술잔에 떨어지고 낙홍은 붉은 꽃잎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을 아니에요. 붉은 꽃잎이 옷에 진다. 자, 지금 읽었던 부분 있죠.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역시 표현 방식은 대꾸법이지 뭐. 그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제?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청향은 맑은 향기, 자연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에요? 자연의 것이죠. 그 자연의 것이 술잔에 떨어져, 술잔과 하나가 돼서 술잔에 인간의 것이야, 자연의 것이야? 인간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낙홍, 붉은 꽃잎, 자연의 것이지. 그것이 옷, 인간의 것이죠. 여기에 떨어져.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있어 무라일체의 경지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자,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준중 술동입니다. 술 항아리가 비었거든 나한테 이야기해라. 소동 아이에게, 작은 아이에게 주가 술집에 술을 물어, 술이 있냐 물어본다라는 말은 의역을 하면 술을 사온다라는 말이겠죠. 자, 작은 아이한테 술집에 술을 사오라고 해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나이 많은 사람은 막대를 짚고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아이는 술을 메고, 자, 나이 어린 애가 더 힘든 일을 하고요.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앞에서 그냥 조금 덜 힘든 일을 하는 거죠. 뭐 장유서와 같은 유교적 어떤 사상이 반영돼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봅니다. 소동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부어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았어요. 자, 미음 완보 아까 소요 음영 기억해요? 같은 말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읽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쯤에서 선생님이 하나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미음 완부하야 천천히 시를 읽고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글에서 지금 화자는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라고 얘기했죠. 함께 간 게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유한 거고 지금 이것도 보시면 술도 혼자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 왁자지껄하게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X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혼자 한가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 자 명사는 맑은 모래겠죠.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청유를 굽어보니 청유 말 그대로 푸른 물이겠죠. 푸른 물을 굽어보니 도화가 그것이로다. 자 떠오는 것이 도화로구나. 푸른 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물 위에 떠오는 것이 도화구나. 자 또 공식 하나 나올 거다. 하자가 지금 자연을 바라보고 있죠. 자연 속의 물 위에 도화 복숭아꽃이 떠온답니다. 그럼 이 복숭아꽃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무릉도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선의 하원이죠. 신선이 복숭아 나무를 키우는 하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 복숭아꽃은 물을 따라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였겠어? 이 사람 생각에는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경치가 인간의 경치가 아니라 신선의 경치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 쓸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할 때 흔하게 쓰는 구절이에요. 이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어떤 자연에 관한 시를 보고 있다가 하자가 자연을 막 예찬하다가 갑자기 뭐 복숭아꽃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무릉도원을 떠올리면서 자연을 예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읽고 다음으로 지나갑니다. 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푸른 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붉은 꽃잎은 오세진다.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작은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천천히 시를 읊고 걸으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푸른 물을 굽어 보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 꽃이구나. 자, 그 다음 갑니다. 무릉이 가깝구나. 자, 무릉.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신선의 그 하원, 신선의 세계가 가깝구나. 저 매가 그곳인가. 자, 매는 들판을 얘기합니다. 저 봄이 온, 봄의 풍경이 펼쳐진 저 들판이 바로 그 신선의 풍경인가? 라고 물으면서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자가 대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예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송간세로에, 자, 소나무 사이에 난 작은 길입니다. 송간세로에 두견하 진달래꽃일 거예요. 자, 소나무 사이에 난 작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여 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자, 하자 어디 갔어요? 봉두에 올라가죠. 산 봉우리 제일 위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얘기할 때 공간의 이동이라는 말을 써요. 제일 처음에 시냇가에 있었죠. 하자가 이것저것 경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 시상 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죠. 봉두에 급히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 만나기, 마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이는 금수를 펼쳐둔 것 같아. 자, 봉우리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에요. 연하일이 구름과 안개와 노을입니다. 구름과 안개와 노을은 금수, 비단 이불을 펼쳐둔 것 같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엊그제 검었던 들에 봄빛이 넘쳐나는구나. 이 마지막 한 줄이 하자가 지금 봉두, 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자신의 어떤 감상을 집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봄 경치를 집약하는 표현이에요. 위에서 봤더니 겨울의 시커먼 들 다 사라지고 봄빛이 넘쳐나는구나. 봄 경치의 모습을 집약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사로 갑니다. 공명도 날 끼우고, 자, 끼우고가 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공명도 나를 꼬이고 부기도 나를 꼬이지만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말고 어떤 벗이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명과 부기가 나를 아무리 꼬드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 다 싫고 자연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또 역시 자연 친화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대비적 방식이 쓰이네요. 공명과 부기는 속세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와 대비되는 자연적 가치는 청풍명월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대비의 방식이 쓰였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자 제일 첫 번째 줄에서
공명이 나를 꺼린다고요? 아, 선생님 설명 잘못했네요. 공명도 나를 끼우고가 꼬시다가 아니라 꺼리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났습니다. 공명도 나를 꺼리다는데, 꺼리다, 싫어하다. 공명도 나를 싫어하고 부귀도 나를 싫어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현 방식을 보면 사실은 싫어하는 건 나인 거죠. 주체가 나고 대상이 공명과 부귀인데 내가 공명과 부귀를 싫어해라고 말해야 되는데, 표현을 보시면 그 대상이 되는 공명과 부귀가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했지. 표현 방식 뭐예요? 주객전도죠. 주객전도의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속세의 공명과 부귀가 아니라 자연적 가치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청풍명월 밖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단표누왕. 자, 단표누왕은 누추한 음식입니다. 누추한 음식과 잠자리일 텐데요. 여기서는 안빈 낙도랑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자, 단표누왕의 흩은 해음, 헛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읽었던 부분에서 헛된 생각이 구체화되어 있는 말이 뭘까요? 공명과 부귀죠. 나는 자연 속에서 단표누왕, 안빈 낙도하면서 공명과 부귀와 같은 헛된 생각을 아니하니 아모타 감탄사고요. 100년 행락, 100년 동안 누릴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리. 마지막에 역시 서리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 한 줄 아모타부터 어찌하리까지가 이 가사의 제일 마지막 한 줄이죠. 어떤 가사건 가사의 제일 마지막 한 줄을 낙구라고 불러요. 낙구. 자, 글자 수 한번 세볼게요. 아모타 세 글자죠. 100년 행락이 5죠. 이만한들 4, 어찌하리 4죠. 3544를 취하고 있어요. 3544 혹은 3543. 이게 시조 종장의 음수유라고 똑같습니다. 시조 마지막 종장에 첫 번째 부분 세 글자로 쓰는 거고요. 그 전체, 종장 전체를 보면 글자 수가 3543이나 3544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시조에서 영향을 받은 이 가사도 마찬가지로 길게 쓰다가 마지막 한 줄 딱 올 때는 시조 종장처럼 3544나 3543으로 쓰여져요. 낙구의 음수율, 글자 수가 시조 종장과 똑같은 이런 가사들을 정격 가사라고 불러요. 보통 이런 것들은 전기 가사에서 많이 보이고요. 이제 임난 이후에 나오기 시작할 후기 가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뒤에 음수율이 지 멋대로 바뀝니다. 그런 것들은 변격 가사라고 부르고 지금 보시는 3544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정격 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봄 경치를 즐기며 만족감을 보여주는 노래, 이게 상춘곡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사문학의 효시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자,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보고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연대는 성종대라고 하고요. 자, 갈래, 서정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고요. 거기서 정격가사란 말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낙구의 음수율이 3544. 자, 그 다음에 형식 3사조, 4사조 혹은 사음보의 연속체. 연속체는요, 연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연이 나눠져 있어서 분연체라는 말을 썼죠. 가사는 연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율격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조하고 같은 율격을 쓰고 있네요. 자, 구성, 서사본사결사 3단 구성 취하고 있고요. 표현, 이거 말고도 되지게 많이 쓰였고요. 자, 조선조, 사대부 가사의 효시, 강호한정 가사. 강호한정이라는 말이 자연 속에서 한가한 정서를 읊은 노래, 이런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의 거의 그런 가사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주제는 당연히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 혹은 봄 경치에 대한 예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가사문학 첫 번째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서히 이제 가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고전이니까 정신 잘 차리고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소기의 성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